1912년 4월 10일 여러분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거대하고 장엄한 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배의 길이는 자유의 여신상 키의 3배나 됩니다. 이 배는 당대 가장 앞서가는 기술로 만든 가라앉지 않는 수상 운송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갑판엔 수백 개의 고급 선실 창문이 있고 웅장한 철제 선체에는 타이타닉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날 이 유명한 여객선은 사우스햄튼에서 뉴욕으로 가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승무원이 타이타닉호의 여행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배는 아프리카에서 버뮤다로 항해합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인은 빙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될 거예요. 4일 동안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 해역을 항해합니다. 햇볕이 배를 매우 뜨겁게 내려쬐서 낮에는 모든 승객들이 배 안에 있습니다.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바다 위에 불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붉은 노을을 보기 위해 갑판으로 올라갑니다. 4월 15일 자정 여러분은 선실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시간은 보통 잠을 자지만 지금은 그저 책장을 이리저리 넘기고 있습니다. 책을 덮고 선실을 둘러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은땀을 흘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몸에 스며들어 소름이 돋게 합니다. 유리에 파도가 부딪히는 선실 창문 밖을 내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밖에는 짙은 안개가 꼈어요. 선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몇몇 승객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인사도 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상황을 살피기 위해 갑판으로 나가려고 계단으로 향합니다. 이때 발밑에서 바닥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언가 강한 힘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굉음이 타이타닉호에 울려 퍼집니다. 일어나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선실 밖으로 나간 것이 보입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승무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갑판 위에 올라가지만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짙고 습한 안개가 배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마치 두통을 느끼는 듯 머리를 잡고 있어요. 선장을 만나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선장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전혀 모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의 손에는 나침판이 있어요. 화살표가 이리저리 다른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배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흥미롭게도 1964년 이전엔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선박이 실종되었다는 최초의 보고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한 번 무언가에 떠밀립니다. 이번엔 간신히 일어섭니다. 뭔가 큰 게 배에 부딪힌 것 같았어요. 갑판 가장자리에 있는 난간으로 달려가 배 밖을 응시합니다. 흰 안개 사이로 거대한 상어 진러미가 보입니다. 상어 몸통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기차만큼 긴 상어가 틀림없어요. 상어는 헤엄쳐 지나가지만 몇 초 후 상어의 지느러미가 다시 보입니다. 상어는 재빨리 배로 다가가 거대한 주둥이로 철제 선체를 잡습니다. 갑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금속이 서로 마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가 선체에 구멍을 낸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오직 한 생명체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메갈로돈이죠. 길이가 거의 20m나 되는 고대 해양 포식자입니다. 메갈로돈은 바다에서 경쟁자가 없어요.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죠. 이 상어는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다고 믿었지만 바다는 단지 5%만 탐험되었습니다. 여기 버뮤다 삼각지의 신비한 물속에서 살아 헤엄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타이타닉호는 천천히 가라앉고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모두가 구명보트로 가지만 거대한 고대 괴물이 물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의 뱃머리가 물에 잠깁니다. 갑판 왼쪽에 서서 철제 선체를 물어뜯는 메갈로돈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배의 뒷부분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갈로돈이 다른 곳에 있어서 아직 대피할 시간이 있다고 소리칩니다. 승객이 탄 첫 구명보트가 물 위로 내려갑니다. 어떤 승객들은 그냥 뛰어내립니다. 다행히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곳보다 물이 훨씬 따뜻해요. 여러분은 구명조끼를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메갈로돈은 배를 공격하여 더 깊은 물속으로 끌고 갑니다. 타이타닉호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에 끌렸나봐요. 여러분은 배의 표류 화물과 구명보트 사이에 있습니다. 드디어 안개가 걷힙니다. 별이 빛난 하늘과 달이 해수면을 비춥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 구명보트에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최대한 멀리 항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호 주변에 헤엄치고 있는 거대한 상어를 봅니다. 이 순간 뭔가가 상어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포식자는 사라집니다.
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수면 아래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마치 촛불이 물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바다는 고요하고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니 타이타닉호 뒷부분에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높이가 15m, 5층짜리 건물 정도 됩니다. 파도는 타이타닉을 마치 종이로 만들어진 배처럼 쉽게 쓰러뜨립니다. 괴물 파도는 예기치 않게 출현한 것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방금 거대한 파도를 목격했어요. 이런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나타나 배를 부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런 파도의 정확한 성질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이론에 따르면 이 파도가 키네틱 뱀피리즘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특정한 자연 조건 하에서 파동은 축적되고 운동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모든 파도 중에 다른 모든 것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혈귀 파도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면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고 모든 것을 덮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배가 자주 사라진 것은 이런 거대 파도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침착하게 하늘로 조명탄을 쏘아 보냅니다. 바다를 보고 있는데 물 위에 메갈로돈의 삼각형 지느러미가 쏟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돛단배만 한 크기만 한데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노를 젓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합니다. 도망갈 가망은 없어요. 전설적인 괴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상어의 머리는 수면 아래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수백 개의 날카로운 이빨로 채워진 거대한 주둥이에요. 이빨은 각각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구명보트가 상어의 입 안에 완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모든 걸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상어는 멈춰서서 배에서 팔을 뻗으면 닿을 만한 지점에서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물이 거품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촉수 여러 개가 메갈로돈 주위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 촉수들이 상어를 끌어내립니다. 옆을 보니 가운데에 검은색 원이 있는 보라색 빛이 보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이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한 여자가 소리칩니다. 잠시 후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신이 떨립니다. 이 보라색 빛은 뭔가의 눈이에요. 그리고 검은 원은 동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생명체는 너무 커서 배가 마치 쌀알처럼 보여요. 크라켄이에요. 거대 오징어는 수백 척의 배를 침몰시켰지만 아직 그 존재가 누구에게도 증명되지 않은 고대 괴물입니다. 다행히 지금 앉아있는 보트는 너무 작아서 크라켄의 흥미를 끌 수 없어요. 눈이 더 멀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촉수가 몸부림치는 메갈로돈을 깊은 물속으로 끌어당깁니다. 1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대형 여객선이 타이타닉 침몰 지점에 도착합니다. 모든 승객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호가 얼마 전에 항해했던 잔잔한 바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구조선에 올라 다시는 항해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무슨 일이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종의 웜홀을 통과하고 있고 멈출 수 없어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빛이 보입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몇 초 후 픽셀화된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거대한 나무와 바위로 둘러싸인 숲에 있어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바람이 불지만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요. 손에 건틀렛을 끼고 있는 게 보여요. 왼쪽에 아바타를 보여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자 완전한 복장과 능력치를 갖춘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숄로 얼굴을 가린 사막에 떠돌이 복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킨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걸 훑어보니 모든 상황과 시나리오를 위한 많은 이상한 복장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머리를 가릴 수 있는 후드가 달린 로브를 선택합니다. 스킨을 바꾼 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은 마을로 보이는 곳에서 소음이 들려요. 그쪽으로 가서 사람들 사이를 걷기 시작합니다. 아바타를 통해 모든 사람의 프로필과 능력치를 볼 수 있어요. 알림이 표시됩니다. 여러분은 365일 동안 이 가상세계에 머무르는 실험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이 실험을 마친 후 비밀 보물을 찾으면 50억 원을 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최 측에 따르면 보물을 찾는데 1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보물을 처음 발견한 10명이 상금을 받을 거예요. 다양한 키오스크에 접근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잠시 걷다가 실험의 참가자가 근처에 있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지도상에서 그리 멀지는 않지만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캐릭터에게 다가가고 상대가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 마법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여자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으므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여러분에게 없는 몇 가지 기능을 보여줘요. 그 여자는 여러분을 다른 메타버스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녀는 포털을 열고 여기 올 때 통과했던 것과 비슷한 웜홀을 통해 무작위로 생성된 현실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눈을 감고 어떤 텅 빈 도시에서 깨어납니다. 비가 많이 와요. 메타버스의 미지의 영역에 있다는 알림이 표시돼요. 환경과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마을 광장에 도착하고 이곳이 메타버스의 어두운 쪽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여자는 여러분이 보물을 찾는 걸 지연시키기 위해 경로에서 이탈시켰어요. 여기로 데려온 여자를 찾을 수 없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메타버스로 이동할 수도 없어요. 실험 참가자 중 2명이 근처에 있다는 또 하나의 알림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머리를 숙이고 걷기 시작해요. 거대한 도마뱀처럼 보이는 실험 참가자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는 대화를 나누며 이곳이 안전하지 않으니 자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직감은 그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여러분을 뒷골목으로 데려가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즉시 깨닫게 됩니다. 버튼을 반복적으로 두드리자 수천 명의 사용자가 있는 미래형 도시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의 복장이 너무 눈에 띄어서 환경에 어울리도록 현대적인 것으로 갈아입어요. 여러분은 도시를 탐험하고 실제 세계에서 온 친숙한 브랜드를 많이 발견해요. 메타버스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인 광고를 통해 수입을 얻습니다. 이 광고 중 많은 것은 이 가상세계에서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보여줘요. 잔고를 확인하고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암호화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실험은 하루에 일정한 금액만 허용합니다. 조항이나 규칙을 위반하면 할당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음식이나 물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광고하는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다. 몇몇 실험 참가자들이 유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파티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파티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한 신발을 NFT로 사는 거예요.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여러분을 물건의 실제 소유자로 결정합니다. 주변에 많이 있더라도 말이죠. 공용 도메인에 여러분 이름으로 등록돼요. 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할당 금액이 증가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잠시 후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스킨 하나를 그의 신발과 바꾸자고 제안해요. 협상 후 그는 마침내 동의하고 여러분은 입장할 신발을 얻습니다. 자동적으로 파티에 입장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해요. 파티의 주제는 힙합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스킨을 바꾸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더 찾으려고 해요. 운이 없어요. 여러분은 상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되는 장식품을 발견합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실험에 참가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여러분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보안을 피한 후 장식품을 집어들고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 장식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지구의 내 모퉁이를 방문해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아무 메타버스에나 무작위로 뛰어들 수는 없어요. 인접한 메타버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메타버스의 다른 곳으로 가서 귀중한 NFT를 수집하는 단서를 찾고 그것을 무작위로 사용자와 거래하여 다른 장소를 열어요. 타는 듯한 사막에서부터 캔디랜드, 그 사이의 다른 모든 장소들을 방문합니다. 몇 달 후 마침내 장식품에 대한 탐구를 완료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장소에 있어요. 구름 속의 하늘마을이에요. 모든 건 바람과 거대한 새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단서에 대한 알림을 받습니다. 상금이 가까워졌어요. 현실의 문턱을 넘어야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채로 머리를 긁적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써요. 갑자기 여러분을 위험한 메타버스 마을로 보낸 여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만큼 목표에 가까이 도달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군중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여자가 이기게 놔둘 수 없어요. 그래서 쫓기 시작해요.
그녀가 사람들 사이를 달리는 걸 봐요. 말을 거는 사람들 때문에 지체돼요. 그 여자는 거대한 독수리에 올라타고 날아갑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 옛 장소들을 다시 방문해요. 실험이 끝나려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여러분이 지금껏 모든 것을 잘못해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임의의 장소로 순간이동을 해서 웜홀에 들어갑니다. 이제 현실의 문턱에 서 있어요.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동안 텔레포트를 중간에 멈춥니다. 능력치를 열자 숨겨진 단추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도중에 취소한 여행이 많았지만 이전에는 이런 옵션이 없었어요. 클릭하자 현실과 가상 공간 사이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로 림보버스예요. 이곳의 모든 것은 진짜 같아요. 심지어 물체의 냄새를 맡고 온도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풍경은 뒤집히고 여러분은 떠다니는 대리석 타일을 건너서 다이아몬드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밑에는 불이 있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마침내 끝에 도달합니다. 다이아몬드에 접근하자 가상 공간에 글리치가 발생해요. 다이아몬드를 집어서 인벤토리에 추가합니다. 보물을 얻었어요.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요. 비밀 메뉴가 열리고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있는 50억 원과 로그아웃 옵션이 나타납니다. 그걸 누릅니다. 또 다른 웜홀이 여러분을 현실로 데려가요. VR 안경을 벗고 상금이 가득한 통장을 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머지 참가자들이 여전히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을 확인해보니 메타버스에 12시간밖에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태양을 끄는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만약 지구의 모든 바닷물을 쏟아 붓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알아봅시다. 우주는 신비로 가득한 곳이죠. 고대 이래로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논쟁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 가지 존재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양이요. 태양계의 중심이죠. 크고 밝고 불멸이죠? 그렇진 않아요. 사실 태양은 평범한 별이에요. 75%의 수소, 약간의 헬륨, 그리고 약간의 다른 중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력이 이 모든 걸 하나로 잡고 있죠. 하지만 약 50억 년 후에 태양의 수명 주기가 끝날 거예요. 안에 있던 수소가 고갈될 거고요. 우리의 별은 점점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커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근처의 모든 행성들을 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태양 가까이 있던 게 후회되기 시작하겠죠. 우리를 다 먹어치우고 나면 별은 앞으로 약 10억 년 정도 적색 거성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곧 줄어들어 희미해지면서 백색 외성으로 변할 거예요. 결국 밝고 화려한 행성상 성운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지금 태양은 생명 주기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약 45억 년 전에 태어났고 거의 같은 시간이 남았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 별의 가장 좋은,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 찾아봅시다. 물의 도움으로 태양의 수명 주기를 앞당기는 건 어떨까요? 지구의 모든 물을 모아 태양에 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양동이가 필요해요. 아니 이거 말고요. 정말 큰 양동이가 필요할 거예요. 이건 약 13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워싱턴에서 시카고까지의 거리와 같은 크기일 거예요. 아니면 평범한 양동이밖에 못 찾는다면 약 7,000경 개의 양동이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0이 18개 있는 수예요. 좋아요. 마법같이 그런 많은 양동이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태양을 꺼야 할 시간이에요. 별에 물을 다 부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짜로요? 이것 좀 보세요. 태양이 우리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태양 표면에 작은 폭발을 일으키네요. 지구상의 모든 물이 사실 태양에겐 별 볼 일 없는 물 한 방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태양이 우리 지구보다 얼마나 큰지 과소평가해요. 실제로는 100만 3천 개 이상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꺼지지도 않고 차가워지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뭘 했는지도 눈치 못 챌걸요? 하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린 태양을 정말 끄고 싶거든요.
만약 충분히 물을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충분히란 얼마만큼일까요? 천경의 양동이 기억하세요? 사실 약 375트릴리언 개가 필요해요. 이 숫자에는 0이 27개 있어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니까 그냥 물이 엄청 필요하다고 할게요. 이제 다시 태양에 다 뿌려봅시다. 우와, 증기 좀 보세요. 하지만 태양이 또 꺼지지 않았어요. 반대로 고마워 하면서 갑자기 훨씬 더 크고 밝아졌어요. 무슨 일이죠? 있죠. 태양은 사실 모닥불이 아니에요. 모닥불과 촛불 속에는 화학적 연소가 있어요. 불에 물을 부으면 물은 불꽃의 열을 흡수해 더 이상 연소 반응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식혀요. 불이 산소에 접근하는 것도 맞고요. 기본적으로 물은 화학적 과정을 멈추게 해요. 하지만 태양의 연소는 같은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 있다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핵융합이라고 불려요. 우주에서 가장 격렬하고 제일 미친 반응 중 하나죠. 태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많은 수소층들이 있어요. 4개의 수소 원자를 가지고 서로 들이받게 하면 하나의 헬륨 원자가 남아요. 태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과정은 좀 더 복잡해요. 별이 그 핵융합을 하려고 할 때 양성자는 서로 밀어내요. 이것들을 함께 짜내려면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주에는 마법의 힘이 있어요. 중력이요.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해요. 꽤 무겁죠? 그리고 이 모든 질량이 엄청난 중력의 도움으로 태양을 하나로 같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은 이 작은 수소 원자 1000조 개들을 가져와 매일 매 초마다 함께 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충돌할 때 약간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불과 달리 태양은 살아있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수소가 필요하죠. 자, 우리 모두 물이 H2O라는 거 알죠?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태양에겐 말 그대로 연료예요. 휘발유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은 거죠. 더 중요한 건 물에 의해 추가된 여분의 질량이 태양을 더 무겁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중력이 말하죠. 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양성자가 서로 더 빨리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덕분에 이 합성 속도가 빨라져요. 굉장하네요. 우린 태양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잡아 먹었네요. 근처의 다른 행성들과 함께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붓는다면 태양은 곧 자체적으로 붕괴할 거예요. 바깥층을 날려버리고 블랙홀이 되겠죠. 멋지네요. 이제 내부로 모든 걸 끌어당길 거예요. 되감기를 눌러볼게요. 왜냐하면 물 실험은 분명 실수였으니까요. 작은 태양 표면 폭발이 나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평소에 평온한 태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전혀 없는 지구는 지금 어때요? 분명 물은 지구상 생명체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제 바다가 있던 곳 주변에 움직이지 않는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많이 누워 있어요. 불쌍한 것들. 심해 생물의 경우 급격한 압력의 변화를 견디지 못했어요. 조류와 산호도 말라버렸어요. 잠깐만요. 이것들이 전 세계 산소의 50에서 80%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이런, 산소 마스크를 써야겠어요. 그럼 육지 상황은 어떨까요? 제 말은 이젠 모든 게 다 땅이겠지만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와, 여기 핫한데요? 그리고 말 그대로예요. 만약 바다가 없다면 구름이나 비도 없어요. 이제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쌍한 동물들이 도망쳐 고향을 떠나야 해요. 근데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식물들이 당연히 금방 말라버릴 거기 때문이죠. 지구상에는 말 그대로 살 곳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는 거대한 사막 같아 보여요. 하지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사막에서 살아왔었잖아요. 그쵸? 어쩌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모를 거예요. 어쨌든 사막에 사는 사람들도 물을 마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곳에 대혼란이 일어났고 생존자들은 마지막 물방울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생존자가 있다면 말이죠. 사실 자원을 위해 아무리 싸워도 운명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바다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흡수해요.
또 이 열을 지구 전체에 분포시켜 살기에 쾌적하게 만들죠. 하지만 일단 바다가 사라졌으니까 온도가 121도 이상으로 빠르게 치솟을 거예요. 하지만 높은 온도를 잊는다 해도 우리에겐 구름이 없어요. 구름도 우리를 도왔었어요. 태양 복사가 통과하지 않게 하면서 말이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온통 슬라임 투성이네요. 땅은 부드럽고 움직이고 있어요. 주위에 움직이는 벽을 느끼면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봅니다. 잠시 후 멀리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요.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네요. 여러분은 배의 선장이며 방금 강력한 크라켄에게 잡아먹혔어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뒹굴고 있어요. 비명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누군가를 마주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다음 발을 디딜 때 큰 나무 조각이 지나치면서 여러분을 거의 쓰러뜨릴 뻔해요. 그 나무 조각은 크라켄이 삼킨 배에서 나온 거예요. 또 전체 선원들을 산채로 삼켰기 때문에 선원들도 이 짐승의 뱃속 안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계속 비명소리를 따라가요. 여러분의 식도처럼 보이는 다른 길로 인도하네요. 나무 조각을 잡고 끈적끈적한 안쪽을 미끄러져 내려가요. 어두워서 셔츠에서 천 조각을 찢어 커다란 널판지에 싸서 불을 붙여요. 이 임시 횃불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안에 있는 큰 정맥들을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정맥에 사람이 3명 이상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잠시 후 여러분이 발견해 바닥에 보관했던 보물들을 포함해 배에서 나온 더 많은 잔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어둡고 냄새나는 내부에서 선원들을 찾고 있어서 저 거대한 금더미들은 가치가 없어졌어요. 각각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여러 개의 터널이 주변에 있어 보이는 지점에 도달해요. 입으로 도로 기어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은 직감을 믿고 슬라임과 다른 액체들로 덮인 가장 작은 터널을 미끄러져 내려가기로 해요. 횃불은 나중에 다시 쓰게 불어 집어넣어요. 미끄러지듯 지나가다가 잠시 갇히게 돼요. 크라켄은 아직도 헤엄치고 있지만 지금은 휴식을 취하듯 멈췄어요. 거대한 정맥과 혈관이 느려지고 여러분이 기어가고 있는 살의 터널은 더 넓어져요.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액체 웅덩이에 도달할 때까지 큰 통로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산이 옷을 통해 타들어간 걸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크라켄의 뱃속 중 한 곳에 있어요. 셔츠를 벗고 널판지 위에서 노를 저어 산성 호수를 건너요. 배에 부서진 조각들이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게 보여요. 갑자기 크라켄이 행동을 개시하고 빠르게 헤엄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이 널판지를 붙잡고 눈에 산이 들어가지 않게 떠 있어야 해요. 눈을 감아요. 이제 여러분은 소화가 일어나는 위아래로 더 멀리 던져졌어요. 여기는 산이 더 강해서 안에 있는 건 뭐든 녹여요. 냄새가 지독한데 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멀리 선원들 중 일부가 작은 섬의 한가운데에 발이 묶인 걸 볼 수 있어요. 아직 소화되지 않은 몇몇 상어들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뚫고 가면서 선원들에게 당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른 나무 조각에 올라타서 그들을 향해 노를 저어요. 이번엔 위산이 나무를 녹이고 있어요. 운 좋게도 선원 중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판자를 던져줘서 그 판자 위에 올라타 선원들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어요. 해안으로 올라가요. 모두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뻐하고 있어요.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출구는 산으로 뒤덮여 있어요. 더 많은 물이 많은 해양동물들과 함께 스며들고 있어요. 산의 농도가 상승하고 있고 모두들 옹기종기 모여요. 잠시 후 크라켄이 산성수 주변을 허우적거리고 다니는 커다란 흑동고래를 삼켜요. 그게 크라켄을 화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켄이 움직이면서 모두를 내던져요. 여러분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고래 위에 올라타 고래를 꽉 붙잡아요. 크라켄은 어떻게든 고래를 쫓아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위의 안쪽 벽은 고래를 밖으로 뱉어낼 수 있을 정도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과 선원들은 여전히 고래를 붙잡고 있지만 그게 쉽지만 않네요. 마침내 크라켄은 고래를 뱉어내고 해저로 헤엄쳐가요. 새로운 닥친 도전은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고래는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밀어 올려줘요. 이게 아니었다면 아무도 숨쉬러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선원들 중 몇몇은 배에서 흩어진 조각들을 잡고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조각 하나에 헤엄쳐 올라타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선원들은 춥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어요. 최악인 건 상어가 밥 먹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두들 물 밖에 있기 위해 널빤지 위로 올라가요. 어느새 상어 지느러미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밤을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음 날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잠을 못 잤어요. 모두들 모든 널빤지를 모아 고쳐 태양을 향해 노를 젓기로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모든 선원들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을 들어요. 태양은 찌는 듯이 뜨겁고 다들 기운이 없어요. 마실 신선한 물도 없어요. 먹기 위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상어와 크라켄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선원 중 한 명이 멀리서 섬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모두가 환호하고 서로 껴안고 노를 저어 그곳으로 갑니다. 몇 시간 후에 섬에 도착해서 모래에 손을 쑤셔 넣어요. 누군가는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모래와 야자수를 껴안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지 뭔가 이상해요. 새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새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두 전에 이곳에 와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섬의 중심으로 이동해요. 섬 한가운데 작은 모닥불이 피어져 있지만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어요. 섬은 사람이 살기엔 너무 작아요. 모닥불 외에 방문한 사람의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섬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모두가 나무 위로 올랐고 물이 섬을 덮쳐요. 멀리서 물속에서 커다란 형상이 나타나 여러분을 향해 돌아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대한 바다거북이에요. 지금까지 거대한 바다거북 등에 타고 있었어요. 물을 우아하게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몇 시간 후에 멈춥니다. 선원들은 음식을 요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 오두막을 짓고 불을 지펴요. 여러분은 멀리 바라보며 지평선에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내다봐요. 휴식과 평화를 얻기 위해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요. 멀리서 여러분은 크라켄이 헤엄치며 거북이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북이에 비하면 크라켄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신발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다음날 여러분은 주변을 돌아다니며 거북이 등섬의 나머지 부분을 알아봅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독특한 동물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가장 이국적인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동물들은 여러분을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섬을 잘 보기 위해 나무와 덩굴로 덮인 산의 정상에 도달해요. 모든 걸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고 바로 아래 땅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다른 탐험가들이 남긴 발굴 도구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선원들을 불러 모아서 구멍으로 달려가요. 그곳에 가기 위해선 덩굴을 지나서 도선적인 지형을 넘어야 해요. 중요한 질문은 만약 이 섬의 바닥이 거대한 거북이의 등껍질이라면 이 구멍은 어디로 향할까? 라는 거예요. 현장에 발을 들여놓으니 버려진 많은 도구들과 계획들이 보여요. 여러분은 지도를 들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보물들의 X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봐요. 선원들을 불러 모아요. 모두들 장비들을 집어요. 또 다른 무서운 질문은 그들이 왜 이 장비를 버렸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획을 연구해 봅니다. 그들은 마지막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를 진술하고 있는데 아무도 마지막 단계를 알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잠시 후 여러분은 구멍을 내려가 바닥을 향해 나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발견한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예요. 어둠과 수킬로미터에 걸친 물속에서 이 극한의 환경은 몇몇 특이한 생물들과 현상들의 고향이에요. 이곳은 마리아나 해구라고 불리며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예요. 탐험이 그렇게 어려운 게 당연했네요. 위험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적절한 장비 없이는 이곳을 탐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 아래로 강철로 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기본 사항부터 시작할게요. 처음에 바다에서 어떻게 이 엄청나게 깊은 구덩이를 발견했을까요? HMS 챌린저우는 1875년에 그걸 확인했어요. 배는 그 당시로서는 꽤 멋진 장비를 갖고 있었지만 해구를 완전히 탐사할 수 있을 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몇십 년 후인 1951년에 또 다른 배인 HMS 챌린저 2호가 장비를 더 잘 갖추고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배는 음향 측심기를 특징으로 하고 우리 행성의 표면에서 가장 깊은 곳처럼 보이는 지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어요. 2D로 본다면 이 해구는 길이가 2,400km고 너비가 평균 69km예요. 위에서 보면 초승달 모양의 흉터 같아 보이기도 하죠. 아직까진 특이한 건 없죠? 그쵸? 만약 바다 표면에서 해구의 가장 깊은 지점까지 철사를 늘린다면 놀랍게도 11km가 측정될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마리아나 해구를 덮기에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약 1.6km 부족해서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나 해구는 너무 깊어서 거의 완전한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빛이 물속에서 그렇게 먼 거리까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온도도 우호적이지 않아요. 바로 위 영하 몇 도 정도예요. 하지만 그중 가장 위험한 특징은 수압이에요. 해구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압력의 양은 표준 대기압보다 약 1000배 더 높아요. 마리아나 해구로 내려가려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사실 첫 번째 조직적인 시도는 60년도 전에 있었어요. 그것은 잠수정을 탄 제크 피카르와 돈 월시가 해냈어요. 하강하는데 약 5시간을 보냈고 바닥에서는 겨우 20분을 있었어요. 이런 사진은 찍을 수 없었어요. 이 두 과학자가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전문가들은 그 아래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었어요. 특히 극심한 압력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해저에 있는 동안 잠수함의 투광 조명 등이 한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건 아주 납작했어요. 상상할 수 있듯이 이곳의 자원은 아주 부족해요. 여기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죠? 놀랍게도 마리아나 해구에는 꽤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 생물들 중 일부는 살기 위해 메탄이나 황과 같은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은 먹이 사슬에 있는 자신들보다 약한 해양 생물들을 먹어요. 여기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생물은 제노피오포르, 단강류, 그리고 작은 해삼이에요. 그중 일부는 바닷물에서 나온 알루미늄을 사용해 껍데기를 단단하게 만들어 적응했어요. 이 생물처럼 더 작은 생물들은 바닷물이 수중 바위에 부딪힐 때 방출되는 화학물질을 먹으면서 적응해요. 사람들은 야생의 관점에서 마리아나 스네일피쉬를 이 지역의 스타로 여겨요. 8에서 23cm 사이로 작고 반투명하고 비늘은 없지만 이 지역에서는 맹수 중 최상위 짐승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고대 메갈로돈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한 게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메갈로돈이 뭘까 궁금하시겠죠? 이들은 우리 지구 역사상 알려진 가장 큰 포식자였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상어 중 가장 크고 사나운 상어였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꽤 오랫동안 멸종되었다고 믿고 있고 마리아나 해구에 여전히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는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많지 않다고 해요. 메갈로돈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했을 거예요. 생물 발광을 하거나 거대한 눈을 가질 수 있게 진화해야 할 거예요. 게다가 수쿨버스 같은 크기 때문에 메갈로돈은 많이 먹어야 했을 거예요. 미생물과 작은 스네일피쉬로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강철공을 참호에 떨어뜨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압력을 견딜 만큼 공이 강할까요? 여기 과학적으로 한번 보죠. 만약 단단한 강철공이라고 가정한다면 해구 바닥에서 발견된 압력은 사실 영향을 미치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저에 도달하는 데는 꼬박 12분이 걸릴 거예요. 온도는요? 수면과 해구 바닥의 온도 차이가 꽤 상당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약 30도 차이예요. 그래서 공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공이 수면으로 돌아가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공이 거기 끼었을 때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요. 부식이 영향을 미칠까요? 강철의 부식은 물의 산소량에 크게 좌우돼요. 물에 용해된 산소의 양은 5km 이상의 깊이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돼요. 여러분이 계산은 안 해도 되지만 강철 공이 바다 밑에서 완전히 녹슬려면 10,000년 이상 걸릴 거예요. 하지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인간이 그런 극한의 깊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과거에 이 신비한 장소를 탐험하기 위해 뭘 사용했는지 살펴봅시다. 신택틱 폼이라 불리는 거네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발견되는 압력의 양이 저항하고 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종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의 폐는 여기서 빠르게 붕괴될 거예요. 더구나 물의 압력은 우리 입으로 물을 밀어 넣을 거예요. 더 필요한 산소를 물로 대체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꼭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해요. 이곳으로 잠수하러 간 배 중 한 척은 잠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450kg의 강철 무게를 달고 있었어요.
이 무게는 바닷물에서의 부식 시간을 11시간에서 13시간 증가시킨 특별한 종류의 철사로 배와 연결됐어요.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말이죠. 이곳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산소 공급 문제도 정말 중요해요. 마리아나 해구 안으로 다시 내려갈 배는 아래로 옮겨질 산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전기일 거예요. 확실히 저 아래에는 폰을 충전할 전원 콘센트는 없어요. 따라서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배터리 수명이 필요해요. 통신, 산소 공급, 조명 장치 등의 말이죠.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 중 어느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나 해구 투어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운 좋았던 3명은 2020년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9cm 두께의 티타늄 9를 타고 잠수했어요. 이걸로 어떠한 압력 변화도 어떠한 생리적 스트레스도 느끼지 않게 했어요. 이 각각의 사람들은 약 14시간의 예상 시간이 걸렸던 개별 여행에 참여했어요. 하강하는 데만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일단 바닥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지구상 무슨 일이죠? 모든 게 흐릿하네요.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소파에서 잠들었다는 것뿐이에요.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작은 원룸에 여러 소품과 이상한 물건이 가득 차 있어요. 부엌이 문 옆에 있고 작은 화장실도 있어요. 세수하러 갔다가 거울을 보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너무 크게 냈다는 걸 깨닫고 즉시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크고 피부와 머릿결이 완벽해 보여요. 얼굴을 만지면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봅니다. 여전히 방 밖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침대에 앉아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창밖을 내다봤는데 풍경 때문에 머리가 빙빙 돌 것 같네요. 높은 곳에서 미래적인 도시의 웅장한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아마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 중 하나에 살고 있나 봐요. 비가 많이 오지만 왠지 비도 완벽해 보입니다. 방향을 바꿀 바람도 없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몸을 숙이고 숨려고 하자 밖에서 누군가가 문고리를 덜컹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언어는 마치 일본어인가요?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어요.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자 독특한 옷을 입은 여성이 보였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 분홍색 머리를 하고 있어요. 별로 위협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날 도와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끝에 그 여자는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문을 열면서 몇 가지 물건들을 쓰러뜨리고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서 침대에 착지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와서 계속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녀의 머리 주변에 이상한 선과 형상이 계속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멈추더니 질문을 했어요. 억양이 그렇게 느껴졌죠. 하지만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화를 냅니다. 눈 모양이 바뀌고 입이 크게 벌어졌죠. 그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건물 복도로 달려갔어요. 예쁘게 꾸며진 복도에서 모든 방은 똑같아 보입니다. 복도 끝에는 계단이 아니라 창문이 있어요. 말이 되는 게 없네요. 그녀는 여전히 손을 잡은 채로 창문을 깨부수고는 창밖으로 점프를 해서 다른 건물의 지붕에 착지했어요. 여러분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방금 나간 건물 뒤를 보세요. 검은 옷을 입고 소름 끼치는 가면을 쓴 남자들이 모여있네요. 다행히도 그들이 쫓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리더일 겁니다. 가운데서 서서 소름 끼치는 가면 뒤에 숨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와 여러분은 외딴 골목길로 향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일본어로 이야기하다가 곧 여러분이 일본어를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을 멈추고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쳐다봅니다. 영어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자 그냥 나쁜 사람들이라고 대답하네요. 그녀가 하는 말의 나머지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줍니다. 이해한 바로 그녀는 길거리에서 자랐고 음식을 주워 먹으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돈을 빨리 벌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소매치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혼란스럽네요. 왜 그녀가 자신에게 따라붙는지 혹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고요. 어느 쪽이든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진 그녀와 함께 있어야 해요. 이제 붐비는 광장에 도착했어요. 일본의 길거리 음식을 파는 키오스크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여자와 함께 인파에 섞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 모든 맛있는 음식들을 보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려고 해요. 하지만 갑자기 가면을 쓴 여러 명의 남자들이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 여자는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앞에 서서 둘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하수구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래로 내려갔어요. 참을 수 없는 악취에 질식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방에는 쥐가 널려 있습니다. 여자는 좁은 터널로 여러분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아까의 작은 아파트와 비슷해 보이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긴 안전해요 라고 말했어요. 아, 이제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군요. 그녀가 문을 잠근 동안 여러분은 앉아서 카메라를 들여다봐요. 추적자들은 이 은신처에 입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을 풀었어요. 그녀는 그들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 왔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여자는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떠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추적자들은 이미 여러분의 얼굴을 알고 있어요. 쉽게 봐주지 않을 겁니다. 여자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설명하는군요. 하지만 그들은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침이 되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날 그녀는 여러분에게 맛있는 아침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떠납시다. 낮에 이동하는 게 안전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목격자가 되어줄 사람이 주변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숨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소처럼 생긴 생물이 끄는 마차에 올라타고 잠시 후 숲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숲속의 나무들은 키가 크고 잎도 큽니다. 숲의 바닥은 어둡지만 화려한 꽃이 수백 송이로 가득해요. 마차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지점에 도착합니다. 숲속을 거니는데 마법의 생물들 몇몇이 돌아다니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귀엽고 작은 오두막이에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가 어떤 방법으로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어요.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자 갑자기 모든 게 까맣게 변했어요. 꽤 오랫동안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어요. 터널 끝에 다다르자마자 여러분은 이상한 옷을 입고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녀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럴 수가, 난 아무도 아닌데 내가 아는 건 난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나? 이 이상한 세계에서 도망칠 방법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치만 어떡해요. 주위로 둘러보세요. 어두운 구석에서 머리에 후드를 쓰고 있는 여자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녀와 눈이 맞았어요. 눈을 뗄 수가 없네요. 마치 그녀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인지 그녀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해요. 여러분은 방 한가운데로 가서 그들을 이끌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흥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연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가면 쓴 남자들 여럿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네요. 여러분과 팀은 건물 뒤에 모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찾은 여자가 처음 만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헷갈리네요. 여기가 침입해야 할 본부라고요? 이제 나눠서 이동합니다. 여러분과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옥상으로 이동하는 동안 아래에 남았어요. 사방에 가면을 쓴 남자들이 있으니 변장을 하고 사람들 속에 숨어야 합니다. 아직까진 괜찮네요. 첫 번째 경비원들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계획의 다음 부분은 꽤 쉽지 않아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모두 보안검사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옥상에 있던 팀원 중 한 명이 소란을 피워서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이 소동 덕분에 두 번째 경비 대열을 뚫을 수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건물 안에 들어왔고 리더를 쓰러뜨릴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 여자에게 왜 돌아온 것인지 그리고 이 건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묻습니다. 여자는 여러분이 인질로 잡혀서 탈출해야 했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건물에 몰래 들어갔을 땐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임무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러분을 탈옥시킨 후 경비가 더 엄격해진 거예요. 이 건물 안쪽에서 보니 거대합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네요. 마치 여기서 다른 삶을 산 것 같아요. 더 이상 현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는데 그녀가 사라져버렸어요. 복면을 쓴 사람 중 한 명이 여러분을 찾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까지 궁지로 몰았습니다. 복면을 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다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여러분을 여기로 데려온 여자가 여러분을 배신했다고 하네요. 갈등이 돼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갑자기 머릿속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검게 변해요.
밤입니다.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밝은 초록색으로 불꽃이 타오르더니 마을 근처의 작은 연못에 떨어졌죠. 친구들과 여러분은 바로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연못 표면에 물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눈부시게 밝은 운석이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더니 초록색 빛으로 검은 물을 물들였어요. 이 장면에 매료된 여러분, 두 개의 가장자리로 다가갑니다. 안경에 반사된 녹색 빛이 손짓을 하며 여러분을 부른 것 같아요. 걸음을 옮기다가 갑자기 물에 빠진 여러분은 기절해버렸어요. 눈을 떴더니 병원입니다. 일어나려고 침대의 가장자리를 잡는데 손바닥 아래에 느껴지는 침대의 감촉이 이상했어요. 손바닥을 보자 비명이 나왔습니다. 손바닥이 모두 강철로 덮여 있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운석을 만진 후에 여러분이 육지로 날아갔다고 말해주네요. 그 후 여러분 몸의 유전자에서 약간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친구들이 거울을 보여줬어요. 거울을 쳐다보자 그 안엔 강철로 뒤덮인 자신이 있었습니다. 두렵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죠. 이제 여러분은 금속 인간이 되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친구가 설명을 해주네요. 피부 세포가 가장 얇으면서도 강한 강철로 변하긴 했지만 몸의 다른 모든 부분은 예전과 같은 상태입니다. 동작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마치 나노 강철 입자로 만들어진 중세기사의 쇠사슬 갑옷을 입은 것과 같아졌어요. 창밖을 내다보고 심호흡을 해봅니다. 배에 공기가 가득 들어오네요. 피부는 어떨까요? 의사가 와서 여러분의 피부 세포에는 더 이상 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공기가 뚫고 들어가던 모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폐는 산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더 부피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밤이 되자 강철 눈꺼풀이 눈에 너무 압박을 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방을 나가려고 하지만 문이 닫혀있네요. 손잡이를 더 세게 밀자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나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니 다시 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내일은 다른 병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몸 상태가 좋으니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해서 여러분은 도망을 쳤고 그러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구와 실험을 위해 여러분을 비밀 연구소로 데려갈 속셈이었어요. 여러 명의 직원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네요. 주먹을 불끈 쥐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벽이 마치 카드보드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쉽게 무너졌어요. 벽을 뚫고 병원을 떠나봅시다.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친구들은 여러분과 함께 잠시 떠나 있으려고 합니다. 자전거에 올라타자 그 순간 검은 차 여러 대가 도로에 나타났어요. 여러분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멀리 도망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숲으로 도망칩니다. 과학자 몇 명과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어요. 연못에 도착하자 커진 폐에 대해 의사가 설명해줬던 게 생각나 물속에 숨기로 했습니다. 물에 뛰어내렸고 여러분은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폐는 이제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추격자들은 여러분을 찾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헤엄쳐 나가려고 하는데 물에 떠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강철 피부 때문에 몸이 무거워져서 수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밀어내려고 하지만 자꾸 가라앉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들이 연못에 뛰어들어 여러분을 구해줬어요. 젖었지만 그래도 피부가 녹슬진 않았네요. 아주 빨리 마르기도 하고요. 이제 숨어서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저렴한 호텔로 향합니다.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고 여러분은 몇 시간 동안이나 페달을 밟았어요. 친구들은 땀을 흘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피부에 흙먼지가 좀 쌓이긴 하지만 천으로 닦아내기만 하면 금방 깨끗해 보일 거예요. 정상적인 몸에선 몸을 시원하게 하고 열을 방출하기 위해 땀이 납니다. 현재 몸이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피부는 너무 뜨거워져서 손바닥에서 달걀을 요리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도 뜨겁거나 추운 날씨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자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손을 들거나 걸을 때 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요. 친구가 자전거 체인에 바른 오일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피부에 발랐더니 괜찮아졌네요.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강철 피부 때문에 몸과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량이 늘어났어요. 이에 익숙해진 여러분의 몸은 몇 시간 안에 더 튼튼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건 초능력이에요. 벽을 부수거나 철판을 찢을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건드리기만 해도 유리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죠. 모텔에서 여러분은 냉장고로 가서 자석을 몇 개 집어들었습니다. 자석이 몸에 달라붙는데 떼어내기가 꽤 어렵네요. TV를 켜자 여러분과 친구들이 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채널에 나오고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텔을 떠나 자전거를 타고 가능한 멀리 떠납니다.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아서 페달이 부서져 버렸네요.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친구들과 차를 빌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무게가 증가했기 때문에 차량의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친구들과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췄네요. 수염이 덥수룩한 운전사가 기차역이 있는 가장 가까운 마을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운전자는 내내 침묵을 지킵니다. 얼굴에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긴장한 걸까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에 들어가자 모든 거리의 가로등에 여러분의 사진이 붙여있는 게 보이네요. 호액에 대한 현상금도 있습니다. 운전사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은 발로 차 바닥을 내리쳤고 차는 아스팔트에 부딪혔습니다. 다리에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았죠. 검은색 차 여러 대가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향해 달려옵니다. 차 문이 갑자기 열렸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차왔지만 여러분은 가까스로 탈출해 5층짜리 집의 옥상으로 달려갑니다. 과학자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어요. 가장자리에 선 여러분은 점프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슈퍼히어로처럼 다리를 반쯤 굽힌 채로 땅에 착지했습니다. 발밑의 아스팔트는 파괴되었고 운동화는 찢어져 버렸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주차된 차에 손을 댔는데 큰 흠집이 남았어요. 이제 숲으로 뛰어들어가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굵은 가지 여럿을 부러뜨리고 불을 피웠어요. 추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 남고 싶지 않았거든요. 불 위에 손을 얹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을 보고 손가락에 지문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제 눈을 감고 미래의 삶을 상상합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은행, 공항, 나이트클럽 등 모든 곳에서 보안 서비스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최악인 건 거의 평생 동안 숨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잠이 든 여러분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속상해진 여러분은 잠에서 깹니다. 몇 초 후 갑자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추격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몇 시간 동안 숲을 헤매는데 윤활제가 부족해져서 피부는 삐걱거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도로로 나섭니다. 호텔 근처에 차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이는군요. 그중 하나의 트렁크를 열고 엔진오일 한 병을 집었습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호텔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충전했어요. 1시간 후 여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은 핸드폰을 들고 창문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검은색 차 몇 대가 호텔 앞에 섰어요. 하늘엔 헬리콥터가 나타났고요. 버려진 차가 가득한 폐차장으로 달려가 핸드폰에 카메라를 켜고 자신의 모습을 녹화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이 초능력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모든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타워 크레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자석으로 낡은 차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자석에 달라붙은 여러분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잡았네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기자와 일반인들이 폐차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실험실에서 실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의 대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왼편에는 역대 가장 유명한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있습니다. 티리안나라고 부를게요. 약 7천만 년 전에 존재했고 오늘날의 북미 지역에서 진정한 여왕이었습니다. 누구도 싸움에서 티렉스를 이길 수 없었어요. 유성만 빼고요. 하하, 스포일러주의. 오른편에는 바다의 악몽 메갈로돈이 있습니다. 메건이라고 부를게요. 이 종은 약 300만 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그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상어 중 가장 크며 당시 최고의 포식자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부분부터 알아보죠. 크기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티렉스는 스코티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야, 덤벼! 엉덩이까지의 높이가 약 3.6m였죠. 하지만 스코티가 똑바로 선다면 키가 13m 정도 될 거예요. 기린 3마리를 쌓아놓은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귀요미의 코를 쓰다듬고 싶다면 7명의 사람 위에 올라서야 할 겁니다. 비록 스코티만큼 크진 않지만
우리의 티리안나는 여전히 가장 위험한 종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먼저 상대편의 크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메갈로돈의 크기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사실 이 고대 상어의 유일한 잔해는 이빨과 척추뼈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상어의 실제 크기를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봐도 티렉스보다 큰 게 확실합니다. 메갈로돈의 길이는 약 15m였는데 스쿨버스보다 더 긴 길이죠.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상어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이기도 했습니다. 크기로 볼 때 가장 큰 경쟁자는 현대 고래상어예요. 하지만 메갈로돈보다 3m나 더 작습니다. 그래서 크기 부분에서는 메갈로돈이 티렉스의 압승을 거둡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거대한 상어에게 갑니다. 다음은 무게입니다. 매건부터 시작하죠. 보통 다 자란 메갈로돈의 무게는 27톤에서 59톤이었어요. 이건 세대의 중형 수송 헬기와 맞먹습니다. 거의 탱크 한 대 무게예요. 사실 어떤 집들은 메갈로돈보다 무게가 가볍습니다. 크기 면에서 바다의 유일한 경쟁자는 대왕고래예요. 그러면 티렉스는 어떨까요? 비록 엄청나게 큰 포식자이지만 가장 큰 티렉스라고 해도 무게는 겨우 14톤 정도였습니다.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게가 적었어요. 티렉스는 굉장히 느리고 움직임이 서툴렀는데 뼈의 일부는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덜 나가는 거죠. 덕분에 티렉스는 강한 힘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빠르고 민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게로 보자면 티리안나는 메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메갈로돈이 또 한 포인트를 얻습니다. 다음은 속도와 민첩성입니다.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시속 17에서 72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해요. 비교하자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간의 속도는 시속 26km에 불과합니다. 그럼 계산해보세요. 네, 우린 티렉스와의 점심 식사를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점심 식사가 되는 걸 피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기동성은 어떨까요? 티리안나는 덩치가 크고 서투른 것 같지만 거대한 꼬리 덕분에 균형을 잘 잡았고 매우 빠르게 방향을 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렉스의 다리를 보세요. 하루도 다리 운동을 빠뜨린 적이 없는 게 분명해요. 이제 이에 대항하는 메건을 살펴봅시다.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이 시속 18km의 속도로 헤엄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궁극적인 포식자가 되기에 충분한 속도였지만 다른 종에 비해 열세였어요. 예를 들어 가장 빠른 바다 생물은 돛새치입니다. 돛새치는 시속 109km로 이동할 수 있어요. 거의 1초당 30m를 움직이는 셈이죠. 게다가 메갈로돈은 육중한 무게 때문에 빠르게 회전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트럭이 유턴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공격할 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어요. 첫 공격에 실패하면 두 번째 공격을 위해 돌아와야 했죠. 그 사이에 먹이는 도망갈 시간이 충분했고요. 이번 라운드에서 티렉스가 마침내 첫 점수를 얻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대1로 메갈로돈 메건이 우세합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죠. 전투 능력. 메갈로돈은 확실히 수중생태계에서 최고의 포식자였는데 크기와 무게뿐만 아니라 지능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고래의 잔해에서 메갈로돈의 이빨 자국을 발견했어요. 메건이 먹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냥했고 중요한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죠. 다른 메갈로돈 희생자 잔해에서는 골절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메갈로돈이 몸무게를 이용해서 수량처럼 들이받아 공격했다는 걸 알려주죠. 50톤의 힘이라면 콘크리트 벽도 쉽게 뚫을 수 있어요. 어떤 메갈로돈은 고래의 꼬리와 지느러미를 먼저 공격해서 꼼짝 못하게 만든 후에 이 무방비 상태의 희생양을 공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메갈로돈은 훌륭한 전략가였어요. 먹이는 이에 대응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메갈로돈은 들이받기와 물기라는 두 가지 주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렉스의 무기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메갈로돈처럼 무는 힘도 강했고 들이받기 공격법도 사용했어요. 비록 메건만큼 무겁진 않았지만 티리안나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고 그 충격은 상어의 공격보다 훨씬 더 강력했었어요. 게다가 꼬리로 내리칠 수도 있었고 다리에 엄청난 힘으로 상대를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티렉스의 무기가 훨씬 더 다양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티렉스가 승리합니다.
이제 보너스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죠. 관객들이 뽑은 인기상입니다. 티렉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역대 가장 유명한 공룡입니다. 영화, TV 시리즈, 만화, 비디오 게임 그리고 심지어 우표와 밈에도 등장해왔죠. 그리고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티렉스의 뼈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티렉스에 대한 잘못된 신화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티렉스가 움직이는 물체만 볼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유명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는 것으로 티렉스에게서 도망쳤죠. 글쎄요. 우선 공룡은 쉽게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티렉스는 시각이 뛰어납니다. 사실 시력이 인간보다 13배나 더 좋았어요. 반면에 메갈로돈은 진정한 악마로 명성이 높죠. 메갈로돈이 어선을 파괴하는 장면은 컬트 영화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장면이자 전 세계 시청자들에겐 무서움을 선사하죠. 하지만 남아있는 메갈로돈의 흔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모습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인스타그램 티렉스가 훨씬 더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이번에도 티렉스가 점수를 얻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점수는 2대2. 배틀의 승패는 마지막 라운드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로 전투 도구.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공룡 중에서 무는 힘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공룡의 뼈를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는 힘은 이빨에 한정되어 있었죠. 티렉스의 이빨은 에나멜층이 약하고 꽤 부서지기 쉬웠지만 상당히 빨리 재건되었습니다. 앞발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긴 했지만 앞발의 구조상 이 무기는 거의 쓸모가 없었어요. 메갈로돈이 가진 위험한 무기는 단 한 가지, 이빨이었어요. 하지만 티렉스가 가진 모든 무기에 대적할 수 있었죠. 메갈로돈의 이빨은 삼각형으로 길이가 약 18cm였어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거대한 이빨입니다. 그리고 250개의 이빨이 5줄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빨은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웠는데 두꺼운 고래 껍질도 뚫을 수 있었어요. 또한 메갈로돈의 턱은 폭이 2m였어요. 성인 한 명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죠. 메갈로돈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는 힘이 강했으니 쉽게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드디어 벨이 울리고 이제 싸움이 시작될 때라는 걸 알립니다. 이 두 포식자는 북아메리카 해안에서 만납니다. 메갈로돈은 대부분 깊은 바다에서 살았지만 때때로 해변 근처에서 사냥을 했어요. 티렉스도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포식자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얕은 물에서 메갈로돈은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티렉스는 쉽게 메갈로돈을 피합니다. 하지만 티렉스가 상어를 공격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티리안나는 거대한 몸집 때문에 잠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티렉스는 더 얕은 물까지 후퇴하기로 합니다. 메갈로돈 메건이 공룡을 물려고 하면서 50톤의 무게를 충돌합니다. 티렉스는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제 어떤 것도 티렉스를 도울 수 없어요. 이런. 이렇게 메갈로돈은 최상의 포식자이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룡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